겨울은 언제나 외로움을 더 짙게 만드는 계절이었다. 이정순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창문 너머로 펼쳐진 풍경은 온통 하얗게 덮여 있었다. 눈은 조용히 그러나 끊임없이 내리고 있었다.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나뭇가지에 쌓인 눈들이 툭툭 떨어지며 작은 소리를 냈다. 창문을 몇 번 닦아보았지만 다시 서리가 끼며 흐릿해졌다. 또 겨울이 왔구나. 할머니는 혼잣말을 하며 몸을 일으켰다. 부엌으로 가서 오래된 주전자에 물을 채운 뒤 가스레인지 위에 올렸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기 시작하자 따뜻한 차 한 잔을 기대하며 작은 찻잔을 꺼냈다. 이젠 차를 마실 때마다 누구와 나누는 것이 아니라 홀로 마시는 것이 익숙해져 있었다. 예전에는 남편과 함께 마주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겨울밤을 보냈다. 때때로 아들이 찾아와 함께 웃으며 저녁을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날들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것이 기억 속 이야기일 뿐이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20년, 그리고 아들이 집을 떠난 지 30년이 넘었다. 그렇게 혼자가 된 이후 겨울밤은 유난히 더 길고 쓸쓸했다. 이웃들과 가끔 이야기를 나누지만 그들도 제각기 가족들과 함께 지내기 바빴다. 사람들은 종종 할머니, 아이를 키우면 어땠을까요? 라고 묻곤 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럴 때마다 그저 웃으며 대답했다. 다 때가 있는 거지 뭐.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늘 빈자리가 있었다. 누군가 곁에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와서 그럴 수 없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냥 조용히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할머니의 일상이었다. 그날도 그렇게 조용한 밤이었다. 눈이 계속해서 내렸고 집 안은 적막했다. 주전자에서 물이 끓는 소리가 작게 들려왔고 텔레비전에서는 따뜻한 요리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다. 차를 따르고 소파에 앉아 따뜻한 잔을 손에 감싸 쥐었다. 그때였다. 똑똑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할머니는 순간 귀를 기울였다. 착각인가 싶어 다시 차를 마시려는데 이번엔 조금 더 분명하게 들려왔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이 시간에? 할머니는 찻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심장이 살짝 두근거렸다. 이 시골 마을에서는 밤늦게 누군가 찾아오는 일이 거의 없었다. 더구나 요즘은 범죄도 많아서 할머니는 문을 함부로 열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었다. 누구세요? 문 너머로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러나 대답은 없었다. 대신 다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할머니는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며 문을 열기 전 창문 너머로 바깥을 살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눈 속에 쓰러져 있는 한 소년이었다. 어머나, 할머니는 당황하며 급히 문을 열었다. 눈바람이 밀려 들어왔지만 개의치 않았다. 문 앞에 쓰러져 있는 소년은 얇은 옷을 입고 있었고 온몸이 눈에 젖어 있었다. 손과 발은 꽁꽁 얼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입술도 파랗게 질려 있었으며 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얘야, 괜찮니? 할머니는 다급히 소년을 흔들었다. 소년은 희미하게 눈을 뜨더니 나지막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추워요. 그 목소리는 너무도 약하고 떨려서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소년이 기력을 거의 다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한 할머니는 고민할 새도 없이 그를 집 안으로 끌어들였다. 문을 닫자 바람이 멎었지만 소년의 몸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할머니는 급히 거실에서 두툼한 이불을 가져와 소년의 몸을 감싸 주었다. 그리고 벽난로 근처에 앉혀 손과 발을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다. 이렇게 차가워져서 어쩌니 얘야, 정신 좀 차려봐. 소년은 가까스로 눈을 떴지만 힘이 없는지 다시 감아버렸다. 할머니는 급히 부엌으로 가 따뜻한 물을 데우고 소년에게 작은 머그잔을 건네주었다. 자, 이거 마셔봐. 따뜻한 거 마시면 좀 나아질 거야. 소년은 손이 얼어붙었는지 잔을 제대로 잡지도 못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소년의 손을 감싸 쥐고
조금씩 마실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따뜻한 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소년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제야 소년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감사해요. 할머니는 안쓰럽게 바라보며 그의 머리를 살짝 쓰다듬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어쩌다가 이런 추운 날씨에 혼자 밖에 있었니? 소년은 잠시 망설였다. 눈빛에는 슬픔이 깃들어 있었고 어딘가 두려운 기색도 있었다. 그는 할머니를 빤히 쳐다보더니 힘겹게 대답했다. 갈 곳이 없었어요. 할머니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갈 곳이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니? 소녀는 고개를 푹 숙였다. 눈앞에서 방금 마신 따뜻한 물이 담긴 잔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입을 떼었다. 집이 없어요. 부모님도 없고요. 할머니는 순간 말을 잃었다. 부모님도 없다니. 이 어린 아이가 대체 무슨 일을 겪은 걸까? 할머니는 눈앞의 소년이 너무나 작고 연약해 보였다. 이 추운 겨울밤 아무도 없는 길거리에서 쓰러져 있던 이 아이가 대체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 순간 오래전 자신의 아들이 떠올랐다. 30년 전 이 집을 나간 후 돌아오지 않았던 아들. 어릴 때는 그렇게 작고 사랑스러웠는데 결국 어른이 되어서는 그녀와 멀어져 버린 아들. 그 아들을 떠올리자 눈앞의 소년이 더 애처로워 보였다. 할머니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가렴. 소년은 놀란 눈으로 할머니를 쳐다보았다.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입을 뗐다. 정말요?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 눈 오는 밤에 너를 혼자 보낼 수 없으니 여기서 쉬고 가도록 해. 소년의 눈에 희미하게 눈물이 고였다. 그리고 그는 작게 중얼거렸다. 고마워요. 할머니, 그 말 한마디가 할머니의 가슴에 따뜻하게 스며들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인연은 시작되었다. 거실 벽난로 앞에 앉은 소년의 몸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할머니는 벽장 속에서 가장 두꺼운 담요를 꺼내 소년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촉촉이 젖어 있던 그의 옷은 어느새 마를 기미가 보였지만 손끝과 발끝은 여전히 얼어붙은 듯 창백했다. 이제 좀 괜찮니?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소년은 손에 꼭 쥔 머그잔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따뜻한 차가 몸속을 지나가면서 조금씩 온기가 돌아오는 듯했다. 그러나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두려움과 슬픔이 섞여 있었다. 할머니는 그 눈빛이 낯설지 않았다. 그녀도 오래전 비슷한 눈빛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있었다. 바로 자신이 어린 시절 거울 속에서 마주했던 자신의 모습.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녀도 비슷한 감정을 느꼈었다. 끝없는 허무함과 상실감, 그리고 어디로도 향할 수 없는 막막함. 소년의 작은 어깨가 떨릴 때마다 그녀는 마치 과거의 자신을 마주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얘야, 너는 어디서 온 거니? 소년은 할머니의 질문에 움찔했다. 그리고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불길 속에서 타닥타닥 하들어가는 나무 장작 소리만이 조용한 거실을 메웠다. 할머니는 재촉하지 않고 소년이 입을 열기를 기다렸다. 조금 후 소년이 힘겹게 입을 뗐다. 멀리서 왔어요. 멀리서라니? 소년은 다시 말을 멈추었다.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싶지만 차마 말하지 못하는 듯했다. 할머니는 소년의 눈빛을 읽으며 그가 얼마나 큰 두려움 속에서 살아왔는지 느낄 수 있었다. 괜찮아. 내가 말하고 싶을 때 이야기하면 돼. 소년은 그제야 조금 안심한 듯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한참을 망설이던 끝에 소년은 입을 뗐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할머니의 손이 멈칫했다. 그래. 그녀는 조용히 그의 말을 기다렸다. 소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작년에 교통사고로 두 분 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목소리가 갈라지며 손에 쥔 머그잔이 살짝 흔들렸다.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렇게 어린 아이가 그녀는 소년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이제 겨우 12살쯤 되었을까. 한창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야 할 나이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것이다. 그 아픔을 그녀가 어찌 모를까. 할머니도 젊은 시절 사랑하는 남편을 갑작스럽게 떠나보낸 경험이 있었다. 하루아침에 혼자가 되어버린 그 허망함. 믿을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했던 그 순간. 그 감정이 얼마나 무너지는 것인지 그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할머니는 천천히 손을 내밀어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많이 힘들었겠구나. 소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 작은 어깨가 조용히 들썩이고 있었다.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의 등을 가만히 토닥여 주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소년이 조용히 속삭였다. 저는 갈 곳이 없었어요. 친척들은 소년은 고개를 저었다. 있긴 한데 절 원하지 않아요. 그 말에 할머니는 가슴이 아려왔다. 엄마, 아빠가 돌아가신 후에 작은아버지 댁에서 잠깐 지냈어요. 그런데 소년의 입술이 떨렸다. 그 집엔 제 자리가 없었어요. 그 한마디에 할머니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것 같았다. 소년은 덧붙였다. 처음에는 받아주셨지만 곧 저한테 짐이 된다고 했어요. 사촌 형이랑 싸운 날 작은어머니가 제게 소년은 말을 멈추고 고개를 푹 숙였다. 할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어떤 말을 들었는지,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집을 나왔구나. 소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었다. 어쩌다 세상이 이렇게 되었을까? 그녀는 젊은 시절을 떠올렸다. 그때는 마을 사람들이 서로를 돌보고 힘든 아이가 있으면 함께 키워주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들 바쁘고 자기 가족만 지키기도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그렇게 버려지는 아이들이 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 중 한 명이 그녀의 앞에 앉아 있었다. 이 어린아이가 혼자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을까. 혼자가 되어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면서 얼마나 많은 밤을 추위 속에서 떨며 보냈을까. 할머니는 조용히 물었다. 그럼 그동안 어디에서 지냈니? 소녀는 눈을 피하며 말했다. 여기저기 떠돌았어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잠을 자거나 가끔은 공원 벤치에서도. 할머니는 가슴이 미어졌다. 이 작은 아이가 이 추운 겨울에 공원에서 자고 있었다니. 할머니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년의 손을 꼭 잡았다. 너무 고생했구나. 정말 많이 힘들었겠다. 소년은 손을 움찔했지만 이내 가만히 있었다. 그 작은 손이 얼마나 차가운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할머니는 느낄 수 있었다. 할머니는 결심했다. 도윤아, 소년이 놀라서 쳐다보았다. 내 이름이 도윤이라고 했지? 소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내가 어디에서 왔든, 내가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든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소년의 눈이 커졌다. 오늘만이 아니라 언제든 여기 있어도 돼. 소년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정말요? 할머니는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소년의 입술이 떨렸다. 그리고 그 순간 소년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눈물 한 방울에 할머니는 알 수 있었다. 이 아이는 너무 오랫동안 혼자였다. 너무 오랫동안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려왔다. 할머니는 조용히 소년을 안아주었다. 소년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내 조용히 할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그렇게 한겨울 밤 두 사람의 마음이 서로에게 조금씩 녹아들기 시작했다. 이정순 할머니는 어린 소년 도윤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하룻밤을 재워주려 했지만 그의 사연을 듣고 나서는 도저히 그냥 보낼 수 없었다. 오랜 세월 혼자 살아오며 외로움에 익숙해진 할머니였지만
도윤을 마주한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묘한 감정이 피어올랐다. 이 아이를 보내면 평생 후회할 거야. 그녀는 그렇게 자신과 도윤이 함께 살아가야 한다고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새벽부터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였다. 도윤이 먹을 따뜻한 아침밥을 준비하는 것이었다. 부드럽게 끓인 된장찌개, 갓 지은 쌀밥, 그리고 잘 익은 김치와 계란 프라이까지. 도윤은 잠에서 깨자마자 생소한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렸다. 너무 푹신한 이불이 낯설었다. 지난 몇 달 동안 차가운 거리에서 잠을 청하던 그에게 이렇게 따뜻하고 편안한 잠자리는 오히려 불안감을 느끼게 했다. 하지만 이내 부엌에서 풍겨오는 맛있는 냄새가 코끝을 자극하자 그는 조심스럽게 방을 나섰다. 할머니는 식탁을 정리하다가 도윤을 보자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일어났구나. 배고프지? 어서 와서 밥 먹어라. 도윤은 머뭇거리다가 천천히 다가와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눈앞에 차려진 음식을 보고 순간 멍해졌다. 이렇게 많이? 그의 목소리는 희미하게 떨렸다. 오랜 시간 동안 끼니를 제때 챙기지 못했던 도윤에게 이런 따뜻한 밥상은 너무도 생소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그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으로 연명하거나 길거리에 버려진 빵을 주워 먹은 적도 있었다. 가끔 공원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급식이 있었지만 거기에도 줄이 너무 길어 먹지 못한 날이 더 많았다. 그런 그에게 할머니가 차려준 아침은 마치 꿈 같았다. 너무 많아요. 도윤이 주저하듯 말하자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먹고 싶은 만큼 먹어. 더 먹고 싶으면 더 줄 테니. 도윤은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다. 따뜻한 밥 한 숟갈을 떠 입에 넣자 입안에서 퍼지는 온기가 온몸으로 퍼졌다. 된장찌개의 구수한 맛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 도윤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괜찮니?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도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눈물을 닦고 다시 한 숟갈을 떠먹었다. 그렇게 그는 오랜만에 마음껏 따뜻한 식사를 했다. 그렇게 함께 지낸 지 며칠이 지나자 도윤은 조금씩 할머니와 가까워졌다. 처음에는 할머니가 해주는 것이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점차 따뜻한 손길과 정성에 적응해갔다. 어느 날 할머니가 장을 보러 나가려 하자 도윤이 따라 나섰다. 도윤아, 집에 있어도 괜찮단다. 추운데 왜 따라 나오려고 하니? 그냥 저도 같이 가고 싶어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같이 가자. 도윤과 함께 마을 시장에 나서자 동네 사람들은 낯선 소년을 보고 궁금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 할머니, 이 아이는 누구예요? 가게에서 채소를 고르던 이웃이 물었다. 할머니는 도윤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 집에 잠시 머물 아이야. 이웃들은 호기심을 보였지만 더 깊이 묻지는 않았다. 시골 마을 사람들은 서로 돕고 사는 게 당연한 일이었기에 그저 따뜻한 미소를 보이며 도윤을 반겼다. 아이고, 애가 참 착하게 생겼네. 이거라도 가져가서 먹으렴. 한 할머니가 따뜻한 군고구마를 건네주었다. 도윤은 당황하며 받아들었고 할머니가 조용히 미소 짓는 모습을 보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도윤은 할머니를 돕기 위해 집안일을 조금씩 하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마당을 쓸고 저녁이면 할머니가 정리하는 걸 도왔다. 이거 내가 할게요. 어느 날 도윤이 직접 나서서 나무 장작을 패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걱정스러워하면서도 묵묵히 일하는 도윤의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다. 어느덧 도윤의 얼굴에는 밝은 기운이 돌기 시작했다. 할머니도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도윤이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 응, 정말 여기에 있어도 되는 걸까요? 할머니는 조용히 도윤을 바라보았다. 왜 그런 생각을 하니? 도윤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다. 전 가족도 없고 갈 곳도 없고 그냥 여기 있는 게 너무 꿈 같아서요. 이게 오래 가지 않을까 봐 무서워요. 할머니는 순간 가슴이 찡했다.
이 아이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을까? 그녀는 도윤의 손을 잡고 단호하게 말했다. 도윤아, 넌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도윤은 할머니의 눈을 바라보았다. 이곳이 내 집이야. 그리고 나는 내 가족이야. 도윤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는 살면서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진심으로 받아준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날 밤 도윤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도윤과 할머니는 진짜 가족처럼 지내기 시작했다. 아침이면 할머니가 도윤을 깨우고 함께 식사를 했다. 점심에는 함께 마을에 나가 장을 보거나 할머니가 텃밭에서 채소를 따는 걸 도왔다. 저녁이면 따뜻한 난로 앞에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다. 할머니는 젊었을 때 어떤 꿈이 있었어요? 도윤이 물었다.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웃으며 말했다. 난 옛날에 요리사가 되고 싶었지. 근데 시대가 그래서 꿈을 접었단다. 그럼 할머니는 지금 후회하세요? 할머니는 조용히 웃으며 도윤을 바라보았다. 아니, 후회하지 않아. 왜냐하면 지금 나는 너를 만났잖니? 도윤은 잠시 놀란 듯 하더니 곧 미소를 지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어딘가에 속해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그렇게 도윤과 할머니의 새로운 가족 생활은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이어지고 있었다. 그날도 할머니와 도윤은 평소처럼 함께 하루를 보냈다. 아침에는 밥을 먹고 점심 무렵엔 함께 마을을 돌며 필요한 장을 봤다. 저녁이면 할머니가 끓인 따뜻한 국과 함께 밥을 나눠 먹었고 도윤은 설거지를 돕거나 벽난로에 장작을 올리며 할머니 곁에서 부지런히 움직였다. 이제는 할머니도 도윤이 없는 생활이 상상되지 않을 정도로 익숙해져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평범한 일상이 뜻밖의 진실을 발견하는 순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날 오후 할머니는 평소처럼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다. 도윤은 할머니가 가끔 들어가는 방이 궁금해서 살짝 문을 열어보았다. 방 안에는 오래된 장롱과 서랍장이 있었고 책장이 벽 한쪽을 차지하고 있었다. 할머니 방에는 뭐가 있을까? 도윤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가 방을 둘러보았다. 벽에는 가족 사진이 몇 장 걸려 있었지만 먼지가 쌓여 있었다. 도윤은 벽난로 근처에서 사용하던 걸레를 가져와 사진을 조심스럽게 닦기 시작했다. 그런데 서랍 위에 놓인 한 장의 낡은 사진이 도윤의 눈에 띄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가 한 아이를 안고 활짝 웃고 있었다. 남자는 젊고 건강해 보였고 그의 품에 안긴 아이는 불과 몇 살 정도 되어 보였다. 이거 도윤은 사진을 유심히 들여다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손을 덜덜 떨기 시작했다. 그 사진 속의 남자가 너무나도 익숙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몇 초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사진을 손에 꼭 쥐었다. 그리고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중얼거렸다. 이 사람 우리 아빠랑 똑같아. 도윤은 사진을 들고 거실로 뛰어나갔다.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는 깜짝 놀라 도윤을 바라보았다. 왜 그러니? 도윤아? 도윤은 숨을 헐떡이며 할머니 앞에 사진을 내밀었다. 이 사진 이거 누구예요? 할머니는 사진을 받아들고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다. 손이 떨리며 사진을 바라보는 할머니의 눈에는 당혹스러움과 놀라움이 가득했다. 사진 속 남자. 그는 다름 아닌 30년 전 집을 떠난 할머니의 아들 현수였다. 이 사진이 어디서 난 거니?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할머니 방에서 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 아빠랑 너무 닮아서요. 아빠가 젊었을 때 찍은 사진 같아서. 할머니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손에 든 사진이 마치 과거로부터 날아온 편지처럼 느껴졌다. 눈앞이 흐려지는 느낌이었다. 도윤아, 내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 했지? 할머니는 간신히 숨을 가다듬으며 물었다. 도윤은 당황하며 대답했다.
김현수요, 그런데 왜요? 순간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현수, 내 아들. 도윤은 놀라서 할머니를 붙잡았다. 할머니, 괜찮아요? 무슨 일이에요?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다. 도윤아, 내 아버지가 내 아들이야. 내가 내 손자였어.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도윤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그제야 가까이서 도윤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어쩐지 익숙한 얼굴이었어. 처음 봤을 때부터 왠지 모르게 정이 갔고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건 어쩌면 운명이 보내는 신호였을지도 모른다. 내가 내 손자라니. 내 아빠가 떠난 이후로 한 번도 소식을 듣지 못했는데. 도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할머니 정말이에요? 그래, 정말이란다. 도윤의 눈에도 이내 눈물이 차올랐다. 그럼 나 할머니가 있었던 거예요? 그 말에 할머니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도윤을 끌어안았다. 그래, 우리 도윤아 이제 혼자가 아니야. 이제 내가 있잖니. 도윤은 할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고 오랜 시간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다. 그렇게 3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야 잃어버린 가족이 다시 이어졌다. 그날 밤 할머니는 오랜 세월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도윤에게 들려주었다. 너의 아빠, 그러니까 내 아들은 어릴 때부터 음악을 하고 싶어 했단다. 도윤은 깜짝 놀랐다. 음악이요? 그래, 그런데 나는 그걸 반대했지.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야 한다고. 내 아빠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집을 떠났단다. 할머니의 눈에는 깊은 후회가 서려 있었다. 그때 내가 좀 더 아들의 마음을 이해해 줬다며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도윤은 조용히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 아빠가 항상 말했어요. 할머니를 원망하지 않는다고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 도윤을 바라보았다. 정말? 네, 아빠는 늘 할머니가 자신을 사랑하셨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언제나 다시 만나고 싶어 했어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훔쳤다. 그랬구나. 우리 현수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할머니, 이제 우리 다시 가족이에요. 이제부터는 함께해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도윤을 꼭 끌어안았다. 그래. 우리 도윤이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그렇게 잃어버린 가족이 다시 하나로 이어지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할머니와 도윤은 함께 앉아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다. 도윤은 아버지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었고 할머니는 손자의 지난 세월을 알고 싶어 했다. 그렇게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며 함께할 미래를 약속했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다. 이 순간이 앞으로 도윤의 인생을 얼마나 크게 바꿔놓을지.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그날 밤 도윤은 할머니와 나란히 앉아 오랜 이야기를 들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말 속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도윤아, 너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많단다. 내 아빠, 그러니까 내 아들 현수에 대해서. 도윤은 긴장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내 아빠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좋아했어. 피아노 앞에 앉아 있으면 몇 시간이고 떠나지 않았고 늘 멜로디를 흥얼거렸지. 난 그게 그냥 어린아이의 장난이라고만 생각했단다. 할머니는 잠시 먼 곳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나는 너무 어리석었어. 도윤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왜요? 나는 내 아빠가 안정적인 삶을 살기를 바랐단다.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업을 얻고 평범하게 가정을 이루기를 말이야. 나는 음악이 불안정한 길이라고만 생각했어. 너무나 현실적이었지. 할머니는 손을 꼭 쥐었다. 그래서 내 아빠가 음악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나는 반대했어. 그때 난 그게 얘 아빠를 위한 길이라고 믿었단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
도윤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내 아빠는 결국 음악을 포기할 수 없었고, 내가 끝까지 반대하자 집을 떠나버렸어. 엄마, 나 이제 나만의 길을 갈게 하고는 떠나버렸지. 그 말에 도윤의 눈이 커졌다. 그리고 그 이후로 소식을 끊었단다. 도윤은 충격을 받았다. 할머니가 아빠와 그렇게 오래 연락이 끊겼었다니. 할머니의 눈가에는 후회의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 후 몇 년 동안 나는 그저 기다리기만 했어. 내 아빠가 돌아오기를. 하지만 오지 않았어. 그러다 어느 날 누군가 내 아들이 외국으로 떠났다는 이야기를 전해줬어. 도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아빠는 정말로 음악을 했어요. 할머니는 눈을 크게 떴다. 정말이니?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빠는 음악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해외로 가서 오랫동안 음악을 공부하셨어요. 엄마도 거기서 만나셨고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현수가 음악을 계속했다니. 도윤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빠는 늘 할머니를 그리워했어요. 항상 말씀하셨죠. 우리 엄마는 엄격했지만 날 정말 사랑하는 분이었어라고. 할머니는 울음을 참으며 도윤을 꼭 안았다. 도윤은 잠시 침묵을 지켰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빠는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이야기했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도윤을 바라보았다. 무슨 이야기니? 언젠가 할머니를 찾아가라고 했어요. 도윤은 손을 꼭 쥐었다. 아빠는 후회했어요. 너무 늦게 할머니를 찾으려 했던 거려. 할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현수가 날 찾으려고 했었니?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빠는 할머니가 어디에 계시는지 수소문했어요. 그리고 몇 년 전부터 기회가 될 때마다 한국에 가려고 했어요. 할머니는 도윤의 손을 꼭 잡았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사고가 나기 전 아빠는 엄마를 찾아가야겠다고 말했어요. 난 너무 늦게 깨달았어. 이제라도 가서 엄마에게 말해야 해라고요. 할머니는 울음을 터뜨렸다. 내가 너무 늦었구나. 도윤은 조용히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아빠는 할머니를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감사해 했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정말? 네, 그리고 저에게 늘 말했어요. 내가 언젠가 할머니를 만나게 된다면 꼭 안아드려야 해라고요. 도윤은 조용히 할머니를 안았다. 할머니는 도윤을 꼭 끌어안으며 흐느꼈다. 그날 밤 할머니와 도윤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30년 동안 할머니가 품어왔던 후회와 미안함, 그리고 도윤이 지켜봤던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움. 그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서서히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있었다. 이제 우리는 다시 가족이야. 할머니의 말에 도윤은 미소를 지었다. 네, 할머니, 이제 저희는 가족이에요. 그렇게 30년의 세월을 돌고 돌아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었다. 겨울이 점차 끝나가고 있었다. 창밖에는 여전히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햇살은 한층 따뜻해졌다. 할머니와 도윤은 이제 함께하는 삶에 익숙해져 가고 있었다. 이제 도윤은 아침이 되면 먼저 일어나 부엌으로 나갔다. 예전에는 할머니가 먼저 일어나 그를 깨우곤 했지만 이제는 그 반대였다. 할머니, 일어나세요. 아침이에요. 할머니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이불을 걷어냈다. 우리 도윤이가 나보다 부지런하구나. 할머니가 아침밥을 늘 준비해 주셨잖아요. 오늘은 제가 할머니를 위해 준비할게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다. 내가 정말로? 네. 제가 요리하는 법을 좀 배우고 있어요. 도윤은 기운차게 대답했다. 할머니는 마음이 뭉클해졌다. 예전에는 오로지 혼자서만 모든 걸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하겠다고 나서는 손자가 있었다. 그래. 그러면 오늘은 내가 한번 해보렴. 할머니는 도윤이 부엌에서 어설프게 밥을 짓고 반찬을 준비하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비록 서툴렀지만 그의 마음이 담긴 음식이었기에 할머니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값진 식사였다.
도윤이 할머니와 함께 살기로 결정한 후 마을 이장님과 학교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도윤은 다시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다. 학교에 가는 첫날 아침, 도윤은 긴장한 표정으로 교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다. 할머니, 저 어때요? 할머니는 그를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우리 도윤이가 정말 멋지구나. 도윤은 수줍게 웃었다. 학교에 가는 길, 도윤은 잠시 망설였다. 그동안 가족을 잃고 힘든 시간을 보내며 또래 아이들과 어울릴 기회가 없었다. 친구를 사귀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 되었다. 그러나 할머니는 따뜻하게 그의 등을 두드려 주었다. 너는 충분히 잘할 거야. 내가 어떤 아이인지 친구들도 곧 알게 될 거야. 도윤은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고개를 끄덕였다. 학교에 도착하자 처음에는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하지만 점심시간이 되자 같은 반 친구들이 도윤에게 다가왔다. 안녕. 너 새로 전학 온 도윤이지? 우리랑 같이 밥 먹을래?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밝게 웃었다. 응, 같이 먹자. 그날 이후 도윤은 학교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점점 적응해 나갔다. 어느 날 도윤은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할머니, 저 기타를 배우고 싶어요. 할머니는 놀란 듯 도윤을 바라보았다. 기타. 네, 아빠가 어릴 때부터 음악을 좋아했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아빠처럼 음악을 해보고 싶어요. 할머니는 순간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다. 30년 전 자신의 아들이 음악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그녀는 강하게 반대했다. 하지만 그때의 후회를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았다. 할머니는 도윤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 도윤아. 하고 싶은 걸 해봐. 할머니가 응원할게. 도윤은 환하게 웃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작은 읍내에 있는 악기점을 찾아갔다. 기타를 하나 사고 싶은데요. 가게 주인은 놀라며 물었다. 할머니께서 직접 치시려고요? 할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우리 손자가 배우고 싶어 해서요. 할머니는 가장 적당한 크기의 기타를 골랐다. 그리고 그것을 도윤에게 선물했다. 도윤은 기타를 품에 안고 눈시울이 붉어졌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도윤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타를 연습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멜로디를 만들어가며 실력이 늘어갔다. 할머니, 제가 연습한 곡 한번 들어보실래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도윤은 조용히 기타를 치기 시작했다. 그의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선율은 서툴지만 마음이 담긴 아름다운 음악이었다. 할머니는 눈을 감고 그 소리를 들으며 마치 오래전 떠나보낸 아들의 꿈이 다시 살아나는 것만 같았다. 정말 멋지구나. 도윤아. 도윤은 할머니의 말을 듣고 더욱 힘을 내어 연주했다. 어느 날 도윤은 할머니에게 말했다. 할머니, 저는 음악을 하면서도 꼭 할머니처럼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웃었다. 그게 무슨 말이니? 제가 힘들 때 할머니가 저를 받아주셨잖아요. 저도 나중에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할머니는 그의 말을 듣고 가만히 손을 잡았다. 도윤아, 내 마음이 참 예쁘구나. 정말이에요. 저는 언젠가 저처럼 힘든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음악을 만들고 싶어요. 할머니는 도윤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도윤아. 내 꿈을 향해 나아가렴. 할머니는 언제나 내 곁에 있을 거야. 도윤은 미소를 지으며 할머니를 꼭 안았다. 할머니, 사랑해요. 그래, 나도 사랑한단다. 우리 도윤아.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했다. 그리고 그들이 나눈 약속은 이후 도윤의 인생을 더욱 빛나게 만드는 중요한 원동력이 될 터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도윤은 점점 성장해 갔다. 그는 학교에서도 음악에서도 그리고 삶에서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갔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를 받아준 할머니가 있었고 그는 할머니에게 또 다른 의미의 가족이 되었다. 도윤은 결심했다. 이제 나도 받은 사랑을 돌려줄 거야.
그렇게 작은 시골 마을에서 시작된 한 할머니와 손자의 이야기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끝은 누구도 알지 못했다. 그들의 따뜻한 가족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감동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눔과 선행이 이어지는 세상을 만들어가요. 앞으로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늦은 밤, 차가운 공기가 서울 거리를 가득 채웠다. 거리는 비교적 한산했지만 도심의 불빛은 여전히 도시를 밝히고 있었다. 대학생 강민우는 아르바이트를 마친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날 민우는 평소보다 더 피곤했다. 시험 기간이 겹쳐 수면 부족이 심했고 아르바이트마저 예상보다 길어졌다. 지친 몸으로 지하철을 타고 내려 동네로 들어서는 순간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다. 한 노인이 길가에 쓰러져 있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민우의 발걸음이 멈춰졌다. 괜찮으세요? 그는 조심스럽게 노인에게 다가갔다. 가까이서 보니 노인은 상당히 초췌한 모습이었다. 머리가 희끗희끗했고 몸에는 비싼 정장이 걸쳐져 있었지만 표정은 몹시 힘들어 보였다.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고 얼굴빛이 창백했다. 민우는 순간 당황했다. 만약 노인이 의식을 잃은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119에 전화해야 할까? 아니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 저 괜찮으십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았지만 노인은 대답이 없었다. 숨은 고르게 쉬고 있었지만 온몸에 힘이 빠진 듯했다. 그때 지나가던 사람들이 흘끔 노인을 쳐다보긴 했지만 누구도 멈춰 서지 않았다. 바쁜 듯 혹은 귀찮다는 듯 발걸음을 재촉했다.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은데. 민우는 고민 끝에 노인의 팔을 조심스럽게 잡아 일으켜 보려 했다. 하지만 노인의 몸은 축 늘어져 있었고 의식이 희미한 상태였다.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그 순간 노인의 눈이 살짝 떠졌다. 흐릿한 시선이 민우를 바라보았다. 불좀. 희미한 목소리였다. 네? 무료. 잠시만요. 민우는 급히 근처 편의점으로 뛰어가 작은 생수 한 병을 사왔다. 노인의 입에 물을 살짝 대주자 그는 천천히 몇 모금을 마셨다. 그제야 노인의 표정이 조금 나아진 듯 보였다. 하지만 여전히 힘이 없어 보였다. 어디 아프세요? 병원에 가셔야 할 것 같은데. 노인은 힘겹게 고개를 저었다. 괜찮네. 조금만 쉬면 나아질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우는 그냥 둘 수가 없었다. 노인의 손은 차가웠고 온몸이 기운이 빠져 있었다. 그때 한 젊은 여성이 지나가다 그들을 보고 멈춰섰다. 무슨 일이세요? 아, 이분이 길에서 쓰러지셔서요.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데. 여성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노인을 바라보았다. 이거 저혈당 증상 같아요. 당분 있는 거 좀 드셔야 할 것 같은데요? 민우는 재빨리 편의점으로 다시 가서 초콜릿과 작은 주스를 사왔다. 노인은 힘겹게 초콜릿을 한 조각 입에 넣고 주스를 천천히 마셨다. 몇 분 후 노인의 얼굴에 약간의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이제 좀 괜찮으세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네. 젊은이. 병원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노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그렇게 하는 게 좋겠지? 민우는 즉시 택시를 잡아 노인을 병원으로 모셨다. 그는 원래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강민우는 병원 응급실의 차가운 벤치에 앉아 있었다. 벽시계는 밤 11시 42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시간이 이렇게 늦었나 싶었다. 병원에 도착한 이후로 노인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의사가 여러 검사를 진행했고 민우는 그 결과를 기다리며 피곤함을 삼키고 있었다.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벌써 집에 도착해서 씻고 잠들어야 할 시간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는 전혀 모르는 노인을 돕느라 병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스스로도 이해되지 않는 행동이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지?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지나칠 수 없었던 것 같다. 길 한복판에서 의식을 잃은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친 건 그의 성격상 어려운 일이었다. 그때 응급실 안에서 간호사가 나와 민우를 불렀다. 보호자분 계세요? 민우는 깜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아, 저는 보호자는 아닌데요. 이분을 도와드리고 있어서요.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환자분이 의식을 찾으셨습니다. 만나보실래요? 민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천천히 병실로 들어가자 노인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침대에 기대어 있었다.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최소한 상태는 호전된 듯 보였다. 괜찮으세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노인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덕분에 살았네. 목소리는 아직 약했지만 노인의 눈빛에는 생기가 돌고 있었다. 다행이에요. 민우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다. 그리고 그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좀 더 가까이서 보니 노인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옷은 고급스러운 원단으로 만들어졌고 손목에는 비싼 시계가 채워져 있었다. 그리고 그는 뭔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보였다. 이분은 도대체 누구일까? 민우가 가볍게 목을 가다듬으며 말했다.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셨을 텐데 병원에 좀 더 계셔야 하지 않을까요?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네. 이 정도면 충분하네.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알지. 그러더니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탁자 위에 놓인 물 한 잔을 들었다. 자네 참 고맙네. 민우는 손을 흔들었다. 아닙니다. 누구라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자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 그 말에 민우는 순간 침묵했다. 사실이었다. 오늘 밤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노인의 곁을 지나갔다.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이름이 뭔가? 강민우라고 합니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이는? 22살이에요. 대학생이고요. 노인은 그 말을 듣고 흥미롭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대학생이라 무슨 공부를 하고 있나? 경영학 전공입니다. 노인은 그의 대답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경영학이라 사업을 하고 싶은 건가? 민우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나중에 저만의 회사를 운영하고 싶어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요. 노인은 가만히 그를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었다. 좋은 목표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자신의 옆에 놓인 지갑을 열었다. 그리고 작은 명함 한 장을 꺼내 민우에게 건넸다. 이걸 받아두게. 민우는 명함을 받아들고 그 위에 글씨를 읽었다. 이상훈, LX 그룹 회장. 그 순간 민우의 손이 살짝 떨렸다. LX그룹? 설마 그 대기업 LX? 그 이름을 모를 리가 없었다. LX 그룹은 한국에서 손꼽히는 IT 대기업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회사였다. 회장님이세요? 민우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되물었다.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네. 하지만 오늘은 그저 자네 덕분에 살아난 노인일 뿐이지. 민우는 순간 말을 잃었다. 자신이 도운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의 회장이라니. 설마 진짜 LX그룹의 그 회장님이신 거예요? 이상훈 회장은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그렇다네. 놀랐나? 민우는 말을 잇지 못했다. 물론 놀랐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가 지금 이 자리에서 직접 자신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럼 정말 회장님께서 민우가 말을 끝맺기도 전에 이상훈 회장은 부드럽게 말했다. 자네 덕분에 이렇게 살아있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고민이구먼. 아닙니다. 저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겠지. 이상훈 회장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그런데 자네는 그러지 않았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있네. 그의 말에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상훈 회장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민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민우군, 자네에게 큰 보상을 하고 싶네. 하지만 지금 당장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군. 정말 괜찮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이상훈 회장은 가만히 그를 바라보다가 작은 웃음을 지었다. 그래. 하지만 언젠가 자네가 도움이 필요할 때 꼭 이 명함을 기억하게. 그는 다시 한 번 명함을 가리켰다. 민우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주머니에 넣었다. 사실 별 기대는 하지 않았다. 그저 기념품 정도로 생각했다. 그럼 이제 가봐도 되겠나? 정말 괜찮으세요? 물론이지.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병원에서 쉴 시간이 없네. 이상훈 회장은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천천히 병실을 나서며 민우를 한 번 더 바라보았다. 민우군, 네? 언젠가 다시 보게 될 거네. 민우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가 이렇게 말할 때까지만 해도 그것이 운명의 예고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날 밤 민우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다. 처음에는 그냥 쓰러진 노인을 도운 것뿐이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는 한국 최고의 기업 중 하나를 이끄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민우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의 인생과는 별다른 연관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몇 년 후 이상훈 회장이 다시 그의 앞에 나타났을 때 민우는 그날 밤의 작은 선택이 자신의 운명을 바꾸는 계기가 될 줄 몰랐다. 시간이 흘렀다. 강민우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웠다. 대학교를 다니는 동안 그는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바쁘게 살았다. 경영학을 전공한 만큼 창업에 대한 꿈도 꾸었고 스스로 회사를 운영하고 싶은 목표도 있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무시할 수 없었다. 일단 취업부터 해야겠다. 그는 졸업과 동시에 여러 기업에 이력서를 넣기 시작했다. 유명한 대기업부터 중소기업, 스타트업까지 가리지 않았다. 하지만 취업 시장은 생각보다 훨씬 더 냉혹했다. 거듭된 불합격 메일에 점점 자신감이 떨어져 갔다. 한때는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을 것만 같았지만 현실은 기대와 달랐다. 도대체 뭐가 문제지? 스펙이 부족한 것도 아니었다. 학점도 괜찮았고 아르바이트와 인턴 경험도 있었다. 하지만 기업들은 점점 더 높은 기준을 요구했고 경쟁은 치열했다. 하루하루가 불안했다. 친구들은 하나둘 취업에 성공했지만 민우는 여전히 방황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한 대기업 면접을 보러 가게 되었다. LX 그룹. 민우는 이 회사를 지원하면서도 반신반의했다.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IT 기업, 그리고 수많은 지원자들이 몰리는 곳. 과연 자신이 여기서 합격할 수 있을까? 일단 최선을 다해보자. 그는 면접 당일 깔끔한 정장을 차려입고 1시간 일찍 면접장에 도착했다. 다른 지원자들은 저마다 긴장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면접을 기다리는 대기실은 엄숙한 분위기였다. 민우는 자신을 다독이며 면접 순서를 기다렸다. 마침내 그의 이름이 불렸다. 강민우 씨, 들어오세요. 그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면접실로 들어갔다. 긴 테이블 맞은편에는 면접관 3명이 앉아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자기소개부터 해주세요. 네, 저는 강민우라고 합니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으며 다양한 경험을 통해 경영과 비즈니스에 대한 통찰력을 기르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면접은 예상보다 더 어려웠다. 면접관들은 실무적인 질문과 논리적 사고력을 요구하는 질문을 던졌다. 우리 회사가 경쟁사보다 앞서 나가기 위해 필요한 전략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회사가 해외 시장에 진출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만약 프로젝트를 맡게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팀을 운영하겠습니까? 민우는 최선을 다해 답변했지만 긴장감이 가득했다. 면접이 끝난 후 그는 스스로 만족스럽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 또 떨어지겠지. 한숨을 내쉬며 건물을 나섰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민우는 숨을 삼켰다.
혹시 회장님께서 제 면접 결과를 보셨나요? 이상훈 회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그래, 자네의 면접 내용을 직접 확인했지. 민우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그럼 혹시 제가 합격했습니까?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자네를 그냥 지나칠 순 없을 것 같군. 네? 시간이 괜찮다면 내 사무실로 한번 와보게. 자네와 직접 이야기하고 싶네. 민우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이게 무슨 일이야? 갑자기 회장님이 나를 직접 부르신다고? 하지만 고민할 이유는 없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LX 그룹 본사는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한 고층 빌딩이었다. 민우는 떨리는 마음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회장실 있는 층으로 향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비서가 그를 맞았다. 강민우 씨,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넓고 고급스러운 사무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한 사람. 이상훈 회장은 예전과 다름없이 온화한 표정으로 그를 맞았다. 오랜만이네, 강민우군. 회장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자, 앉게. 민우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다. 자네, 그날 이후로 나를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더군. 민우는 멋쩍게 웃었다. 그땐 그저 지나가는 인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회장님께 연락을 드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상훈 회장은 미소를 지었다.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난 자네를 기억하고 있었다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다. 자네, 내 회사에서 일해볼 생각이 없나? 그 말에 민우는 순간 말을 잃었다. 저 정말입니까? 그래, 난 자네 같은 사람이 우리 회사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네. 민우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저는 정식 면접에서 합격한 게 아니고 자네의 면접 결과는 중요하지 않네. 난 자네라는 사람이 중요하네. 민우는 이상훈 회장의 말을 곱씹었다. 그는 단순한 스펙이 아니라 사람의 본질을 보는 사람이었다. 민우는 잠시 고민했다. LX 그룹에서 일한다는 것은 엄청난 기회였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며 일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았다. 이상훈 회장은 그가 고민하는 것을 눈치챘는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가 자네를 부른 이유는 단순히 취업 때문이 아니네. 자네는 나중에 창업을 하고 싶다고 하지 않았나? 민우는 깜짝 놀랐다. 그걸 어떻게? 하하, 자네 면접 기록을 보니 그렇게 적어두었더군. 민우는 쑥스럽게 웃었다. 네, 맞습니다. 언젠가 제 회사를 운영하고 싶습니다. 이상훈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럼 내 밑에서 직접 배워보게. 경영이란 게 어떤 건지, 기업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민우는 가슴이 뛰었다. 이건 단순한 직장 생활이 아니라 인생을 바꾸는 기회였다. 이상훈 회장은 천천히 차 한 모금을 마신 후 말을 이었다. 민우군,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네.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려는 사람.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어갔다. 난 자네가 후자가 되길 바라네. 민우는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다. 기업이란 건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 아니야. 사람을 키우고 세상에 가치를 제공하는 곳이지. 민우는 그 말을 마음속 깊이 새겼다. 이상훈 회장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자네는 내 회사에서 단순히 월급쟁이가 될 생각은 없겠지. 민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네, 저는 성장하고 싶습니다. 배우고 싶습니다. 그 말에 이상훈 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좋아. 그럼 자네에게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나 맡기겠네. 이상훈 회장은 책상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다. 이건 우리 회사의 신사업 프로젝트라네. 자네가 이걸 직접 진행해보게. 민우는 놀라서 서류를 바라보았다. 저 정말요? 그래, 실패해도 상관없네. 하지만 직접 해보면서 배우는 것이 중요하지. 민우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이건 단순한 취업이 아니었다. 그에게 주어진 첫 번째 도전이었다. 민우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몇 년 전 길에서 쓰러진 노인을 도운 것. 그 작은 친절이
지금 자신의 인생을 바꾸고 있었다. 이상훈 회장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자네는 그날 나를 도운 걸 후회하지 않겠지? 민우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니요, 회장님. 그날의 선택이 없었다면 저는 여기 없었을 테니까요. 그날 이후 민우는 LX 그룹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강민우는 손에 쥔 서류를 바라보았다. 신사업 프로젝트 담당자. 이게 현실인가? 그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다. 방금 전까지 취업을 고민하던 자신이 갑자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IT 기업의 신사업을 맡게 될 줄이야. 이상훈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그의 반응을 살폈다. 어떤가? 할 자신이 있나? 민우는 순간 말을 잃었다. 물론 하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다. 회장님, 정말 제가 이 프로젝트를 맡아도 괜찮습니까? 이상훈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자네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걸세. 그때 기차역에서 나를 도왔던 결단력이라면 말이야. 민우는 웃으며 머리를 긁적였다. 그대는 그냥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럼 이번에도 그렇게 생각하게 기회가 왔을 때 잡는 게 중요한 법이지. 민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동안 취업에 실패하며 자신감이 떨어졌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었다.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며칠 후 민우는 LX 그룹 내 신사업 개발팀 사무실로 출근했다. 평범한 신입사원이 아니라 특별 프로젝트 담당자로. 그가 맡은 프로젝트는 차세대 AI 기반 비즈니스 솔루션 개발이었다. LX 그룹은 이미 IT 업계를 선도하고 있었지만 새로운 AI 기술을 도입해 기업 고객들에게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려 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 프로젝트가 아직 초기 단계라는 점이었다. 모든 것을 처음부터 기획하고 실행해야 했다. 자네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시작할 생각인가? 첫날 이상훈 회장은 직접 프로젝트 미팅을 주재하며 민우에게 물었다. 민우는 긴장했지만 준비한 내용을 침착하게 발표했다. 먼저 시장 조사를 진행하고 경쟁사들의 사례를 분석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초기 모델을 테스트하면서 고객 피드백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상훈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야. 우리가 해결해야 할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 보게. 민우는 그 말을 곱씹었다. 진짜 문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민우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혔다. 첫 번째 문제는 자금 확보였다. LX 그룹은 대기업이었지만 신사업에 대한 투자는 철저한 검토를 거쳐야 했다. 이 프로젝트의 가치는 분명하지만 투자 승인까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재무팀에서는 쉽게 자금을 풀어주지 않았다. 두 번째 문제는 팀 구성이었다. 민우는 혼자 이 프로젝트를 이끌 수 없었다. 하지만 아직 경력이 부족한 자신이 유능한 인재들을 끌어들이기는 쉽지 않았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지? 그는 고민 끝에 이상훈 회장을 찾아갔다. 회장님,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습니다. 자금 문제도 있고 팀을 구성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상훈 회장은 차분히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자네는 리더가 되고 싶은가? 네? 리더라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길을 찾아야 하지 않겠나? 민우는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프로젝트를 이끄는 사람이었다. 그날 밤 민우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리고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투자가 어렵다면 내부 자원을 활용하자. LX 그룹 내 다른 부서들과 협업하여 최소한의 자원으로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기로 했다. 그렇게 하면 투자 승인 없이도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다. 팀 구성도 새로운 접근을 했다. 신규 인력 대신 기존 직원들 중 도전을 원하는 사람들을 모았다. 그렇게 몇 주 후 민우는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가동할 수 있었다. 그의 빠른 판단력과 실행력은 LX 그룹 내에서도 화제가 되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것은 아니었다. 어느 날 개발팀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왔다.
AI 모델의 데이터 분석 결과가 예상과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 솔루션보다 큰 차별성이 없습니다. 그 말은 즉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이 경쟁력이 없다는 뜻이었다. 이대로면 프로젝트를 접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민우는 큰 충격을 받았다. 그동안 열심히 준비한 프로젝트가 처음부터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걸까? 그는 다시 이상훈 회장을 찾아갔다. 회장님, 저희 기술이 경쟁력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상훈 회장은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자네는 실패했다고 생각하나? 네,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러자 이상훈 회장은 미소를 지었다. 좋아. 그럼 이제 진짜 배울 준비가 된 거군. 네?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나? 민우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실패한 사람은 여기서 포기하고 성공하는 사람은 왜 실패했는지 분석하지. 그 말에 민우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지금 중요한 건 좌절이 아니라 해결책을 찾는 것이었다. 민우는 팀원들을 소집했다. 우리가 실패한 이유를 찾자. 그들은 기존 데이터를 철저히 분석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다. 우리의 AI 모델은 단순한 분석만 수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고객들은 예측과 해결책을 원했다. 그 차이를 깨닫고 프로젝트는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제야 우리가 해결해야 할 진짜 문제를 찾았군요. 팀원들은 다시 힘을 내기 시작했다. 몇 달 후 새롭게 개편된 AI 솔루션이 완성되었다. 프로토타입을 테스트한 결과 기존 솔루션보다 30% 더 정확한 예측 모델을 제공할 수 있었다. 이상훈 회장은 결과를 보고 만족스럽게 말했다. 자네, 이제 진짜 리더가 되었군. 민우는 미소를 지었다. 아직 배울 게 많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프로젝트는 대성공을 거두었고 LX그룹은 해당 솔루션을 글로벌 시장에 출시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그날 민우는 뜻밖의 소식을 들었다. 강민우 씨, 회장님께서 따로 보자고 하십니다. 그는 회장실로 향했다. 자네, 이제 내 옆에서 직접 경영을 배워보지 않겠나? 민우는 깜짝 놀랐다. 네? 저를요? 그래, 난 자네에게 더 많은 걸 가르쳐 주고 싶네. 강민우는 LX그룹에서 정식 임원 후보자로 발탁되었다. 단순히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위기 속에서도 해결책을 찾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그 점을 이상훈 회장이 높이 평가했던 것이다. 그렇게 민우는 LX그룹의 차세대 리더로 성장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는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몇 년 전 자신이 쓰러진 노인을 도와 병원까지 데려갔던 날이 떠올랐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단순한 친절이 내 인생을 바꿀 줄이야. 그는 미소를 지었다. 어쩌면 인생이란 건 작은 선택들의 연속인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보통 큰 기회를 찾는다. 하지만 민우는 이제 알았다. 진정한 기회는 사실 작은 선행에서 시작될 수도 있다는 것을. 민우는 이상훈 회장의 뜻을 이어받아 LX그룹 내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특히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그는 과거를 돌아보며 생각했다. 자신도 한때는 취업이 힘들어 방황하던 청년이었다. 만약 이상훈 회장을 만나지 못했다면 여전히 불안한 미래를 고민하고 있었을지도 몰랐다. 이제 내가 받은 도움을 돌려줄 차례다. 그렇게 LX그룹은 청년들을 위한 멘토링과 창업 지원금 제공을 시작했다. 어느 날 민우는 한 대학교에서 초청 강연을 하게 되었다. 강연 후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강민우 대표님, 혹시 기억하시나요? 민우는 당황하며 학생을 바라보았다.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었다. 미안하지만 어디서 본 적이 있던가? 그러자 학생은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예전에 서울역에서 저를 도와주셨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우는 깜짝 놀랐다. 그때 기억이 떠올랐다. 몇 년 전 서울역에서 기차표를 잃어버린 학생에게 표를 사주던 그 순간 그 학생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그때 받은 도움 덕분에 저는 다시 용기를 얻고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네, 그날 대표님이 하신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받는 것도 배움이다라고 하셨죠. 민우는 미소를 지었다. 그때 자신이 했던 말이 이 학생에게 또 다른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 학생은 감사 인사를 전하며 말했다. 저도 이제 받은 도움을 돌려주려고 해요. 어떤 방법으로? 저도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려고 합니다. 민우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자신이 누군가를 도왔고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돕고 있었다. 이게 바로 회장님이 말했던 선행의 순환이구나. 그날 저녁 민우는 LX 그룹의 회장실에서 이상훈 회장을 만났다. 그는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감격스러워했다. 회장님, 저도 이제야 회장님이 저에게 하셨던 말의 의미를 알 것 같습니다. 이상훈 회장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자네도 이제 깨달았군. 선행이란 것은 혼자서 끝나는 것이 아니네.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이 다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풀면서 세상은 점점 더 따뜻해지는 법이지. 네,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네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알겠지? 민우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제 제가 받은 도움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이상훈 회장은 만족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그거면 됐다네. 몇 년 후 민우는 출장차 서울역을 찾았다. 바쁘게 지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익숙한 풍경들. 그는 문득 몇 년 전 처음으로 이상훈 회장을 만났던 그날이 떠올랐다. 그때처럼 오늘도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한 순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였다. 멀리서 한 남성이 바닥을 더듬거리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표정을 보아하니 기차표를 잃어버린 듯했다. 민우는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다가갔다.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남성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제가 기차표를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우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부산행인가요? 네, 맞습니다. 민우는 천천히 지갑을 열었다. 제가 한 장 사드릴게요. 그 남성은 당황하며 손을 내저었다.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민우는 예전 자신이 했던 말을 떠올리며 조용히 말했다. 받는 것도 배움이에요. 그 순간 남성은 잠시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결국 감사한 마음으로 티켓을 받았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중에 꼭 갚겠습니다. 민우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언젠가 당신도 누군가에게 같은 걸 해주면 돼요. 그 남성이 개찰구를 통과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민우는 조용히 속삭였다. 회장님, 저도 해냈어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작은 친절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기적이 되기도 한다. 강민우가 서울역에서 한 노인을 도운 것이 그의 인생을 바꾸었듯이, 그리고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도우며 그 선행이 다시 이어지듯이 세상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작은 따뜻한 이야기들로 연결된다. 받은 만큼 다시 돌려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유다. 이제 민우는 확신했다. 선행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다시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키는 씨앗이 되어 돌아온다. 그렇게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우리의 작은 친절이 모이면 세상은 더욱 따뜻해집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감동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눔과 선행이 이어지는 세상을 만들어가요. 앞으로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